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이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야 된다. 수도권 광역시 외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신고 대상이고요. 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의 경우 2020내년 5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원래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유예되고 있다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정리를 하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기간만을 보증금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광역시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냥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계약서 들고 가면 된다고요. 그러면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거짓으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한 걸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다. X 감경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변경하더라도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 했죠.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자, 그 다음에 광역시 경기도 관할구역에 있는 군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X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이라고요. 주택법에는 오피스텔이 준주택이라고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고 안 하는데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신고해야 된다 했죠. 자, 외국인 특례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죠. 매매 계약은 X, 이 말은 매매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매매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죠. 그 특례는 60일 이내에 계약일로부터 신고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매매는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요.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이 되겠죠. 암기 프린터는 27번에 있습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적이 변경되어서 계속해서 미국 사람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보유하려면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고요.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그 다음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군문, 천생야 이렇게 했습니다. 요 5군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용어 정의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건축물을 개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개축, 정축, 신축 등도 계약 이외의 원인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허가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외국인 특례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이전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문, 천생야 5군데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고요.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을 때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의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자, 허가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을 초과하는 경우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면 요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2번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거나 불허가 처분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불허가 처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매수 청구는. 이 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암기 프린트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 토지 취득,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은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사업용은 4년, 그 다음에 현상보존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야 되고 통지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되고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였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하면 35문제 나와요. 실무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이것만 거의 시험에 출제돼요. 그래서 법령 이게 35문제 나온다고요. 기출문제인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X고요.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가 아니고 아까 뭐랬어요? 주거 미지정 60이었죠. 60.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10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 10년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아까 대체 토지 취득 2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5년 있었죠.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4번은.
그 다음에 5번은 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 허가가 아니라 불허가 처분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자, 7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 아까 무부양 광시공시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해임 허가 6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암기 프린터 27번. 자, 포상금 지급 조건인데요. 이 거짓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 받고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못 받습니다. 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데 50%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 재원. 포상금액이 거짓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요. 부정한 망보로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는 50만 원입니다. 과태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배분,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1번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거짓 해임 허가 6개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고에서 보조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배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벌칙입니다.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가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거짓 신고한 경우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인데 지금은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에서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택임대차 신고, 계속보유 신고,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외국인 취득한 경우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맨 밑에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자, 지문인데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뭘 부과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이행강제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특례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냐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X. 3번입니다.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도 아까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면제인데요. 조사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 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하면 이거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한 자,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자, 외국인 취득신고 위반의 경우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줍니다.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면제 감경하지 않는 것은 자진 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기관에 통보된 경우 자진 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감경 면제받은 경우 3번 면제받고 4번째 자진 신고한 사람은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상습범이니까. 암기 프린트는 4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요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6개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고요. 자, 다음은 우리 요약지 160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이번에 바뀐 게 입지 조건이 7월 10일 날 바뀐 게 옛날에는 도대주 교판이었는데 판매 및 의료 시설이 1의 서식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제 1의 서식은 도대주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가 되겠습니다. 판매 및 의료시설 기재하는 난이 없어졌다고요.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건 1, 2의 서식에만,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것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6가지라고 했죠.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금액, 8번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실제 거래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대권 금세 실수, 요건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는 보면 1의 서식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인데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체크하지 않는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입니다. 자, 이번에 7월 10일 날 바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바뀐 서식, 이게 7월 10일 날 바뀐 서식인데 올해 7월 10일 날 바뀐 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1의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옛날에는 올해 7월 10일 되기 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2의 서식에 기재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거 설명할 때 보여주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안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확인사항 4번, 이게 신설됐습니다. 7월 10일부로 임대차 확인사항이 신설되는데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를 임대인이 제출했는지 열람에 동의했는지 둘 중에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했는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면제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 요거는 서명, 원래 맨 마지막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죠. 근데 요거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업공개사도 맨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요거 임대차에 대한 것만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난입니다. 주택 임대차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금 이거 현업에 있는 사람 연수교육 해보니까 협회 한방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거는 매매인 경우는 이게 체크를 못하게 돼 있대요. 매매는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냥 나중에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공란으로 돼 있대. 매매인 경우는. 근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확인설명서 서식을 공란으로 비워두면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묻던데 아마 이거는 저도 뭐 다시 질의는 해놨는데 이거는 공란으로 둬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몇 미터 도로에 접해져 있음 이런 거는
도로에 안 접해 있고 맹지라 하고 하면 공란을 두면 안 되고, 도로에 접해져 있지 아니함,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음,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걸 적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매매인 경우는 아예 체크가 안 된다더라고. 이게 그 시스템에서, 한방 프로그램에서. 임대차만, 주택 임대차인 경우만 해당되니까. 적어봤어요? 7월 10일 이후 계약해봤냐고요? 안 해봤어요?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한 건도 못했다고요? 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네. 그럼 했을 수도 있겠네. 했대요? 했다고 보고 안 해요? 보고는 못 받. 보통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0건 정도는 해지더라고요. 좀 그 워킹 손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좀 있는 데는 한 10건 이상은 되더라고요, 계약이. 위치가 중요하긴 하죠. 그 권리금 비싸게 주고 좋은 위치에 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연수교육에 보니까 2층에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2층에 있는 분은 광고비는 안 들어가요. 그냥 유튜브로 다 한다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몇만 명 돼요. 그럼 따로 광고 안 내고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 광고해가지고 2층에 있어도 된다고 있지. 광고 능력만 있으면. 월세가 훨씬 싸잖아요, 2층은. 지하에 2층이 지하가 있어요? 네. 저기 대구 반일당 지하상가에 가니까 지하상가에도 중개사무소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상가에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상가니까 괜찮은데 그 지하도에 있는 지하상가, 도로 밑에 있는 지하상가는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더라고. 나중에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면 끝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7월 10일 날 신설된 게 관리비를 정확하게 적도록 돼 있어요. TV 수신료는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안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방식에 뭐가 하나, 이게 공급 방식이 지역 난방이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지역 난방이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 서식에는. 요즘 지역 난방이 많죠. 보통 보면 지역 난방 요게 신설됐고요. 현장 안내 중개보조원이 했는지 여부 체크하는 안이 신설됐다고요. 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항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 두 개가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되는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해도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단 문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라고는 돼 있고, 법에 의해서 안 하면 처벌 규정은 없지만, 만약 안 해가지고 그 세입자가 불나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 주인이 하게 돼 있는 걸 안 했으니까. 그 안 한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는 자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그래서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나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 안 돼 있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야지, 그냥 비워놓으면 안 된다고, 공란으로. 그 다음에 소속 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이 해야 된다. 비선호시설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 아니라 1, 3의 서식 기재사항이죠.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에만 기재사항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경제적인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매수인이나 세입자 대출금리 할인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 대행 보수도 30% 깎아주고요. 건축물 대장 같은 건 공짜로 열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장 없이도 계약서 작성 가능하고요. 계약서, 종이계약서 보존 안 해도 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합니다. 안전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요. 무등록
무등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니까 안전하다. 남의 물건 팔아먹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하기 때문에. 1번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동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시스템에서 부여된다고요. 확정일자. 따로 받으러 안 가도 된다. X.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요거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입니다. 자,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게 명의신탁인데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럼 갑, 을 중에서 지금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냐고요? 갑, 을 중에서 갑이 소유자라고 등기도 무효니까 약정, 계약도 무효고요.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갑 물건을 임의로 제3자에게 팔아먹어도 모두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인데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들 앞으로 등기해 주면 빨리 팔아 먹는 게 좋겠죠.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고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뭐예요?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무효이다.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걸 양자간 명의신탁 또는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이자간 권리관계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는 3자간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령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을은 돈을 줘야 되고 갑은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돈은 갑이 주면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넘기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을은 어차피 돈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넘겨주든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갑한테로 넘기주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등기는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무효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입니다. 이 갑이 아니고 이게 을, 갑, 을, 병이 되겠죠. 병. 그러면 병으로부터 수탁자로부터 제3자 정의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병은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효임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면 갑이 을을 대위해서 무효임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 가지고 매매계약은 유효함으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갑이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인데요. 자금주, 물주, 전주, 돈은 갑이 대주고요. 을이 수탁자가 병 매도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 현실적으로 병이 두 사람 관계를 알 가능성이 많아요?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모를 가능성이 많죠.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 내곡동 땅 이게 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거의 현실적으로는 몰라요. 병이 을이 돈 가져오면 너 어느 놈한테 받았냐? 네가 벌진 않았을 것 같아. 따지고 묻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따있더만 저보고 유튜브에 저보고 뭐라고 적었더라?
존 못 아저씨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존 못 아저씨. 존나 못생긴 아저씨. 이게 줄여서 존 못 아저씨래. 이게 존 못 반대가 존예 아저씨. 존예녀 하면 존나 예쁜 여자가 존예고, 저보고 댓글에 존 못 아저씨 그래 어쩌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놨어요. 그게 뭔지 몰라가 인터넷 찾아봐서 존 못이 찾아보니까 뜻을 나오더라고요. 그냥 댓글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알죠? 존 못 알죠? 존예 반대 맞아요? 맞네. 난 모르겠더라고요. 존잘남? 저는 존못남이에요. 존못남이네. 어쨌든 존못남 재수없다고 안 산다고 이거 뭐 어디서 돈 났냐 따지고 물으면, 그러니까 매수인은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뭐 누구 돈 가져왔냐 그럼 물을 필요도 없죠. 물으면 골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알았다면 악이면은 무효입니다. 이게 모르면 유효합니다. 등기도 유효하고 계약도 유효하고요. 모든 맹신탁 전부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제3자는 역시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기출문제 나왔던 걸 보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다 모든 맹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양자간 맹신탁, 이자간 맹신탁, 이전형 맹신탁 같은 말입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예, 모든 맹신탁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명신탁의 약정에 따라 명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까 이자간 명신탁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고. 만약 불법 원인급여면 이미 줬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고. 103조 위반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명신탁을 해도 언젠가는 103조 위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시대 상황이 바뀌면. 지금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명의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신탁을 하는 거잖아요. 아예 명신탁 해버리면 소유권 뺏기고 못 돌려받는다 해버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사들도 다 기득권자니까 그냥 판례가 103조 위반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하잖아요. 그 판사가 판단한다는 이야기. 대법원 판사가. 제가 볼 때는 아예 이거 명신탁 해버리면 못 돌려받는 걸 해야 돼. 불법 원인급여 해가지고. 도박자금 못 받잖아요. 이미 지급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명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하다고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 이행강제금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실명법에서는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개정사항입니다. 이거는 공법에 나올 수도 있겠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이제 주말 체험용 농목적으로 취득 불가능합니다. 농지 불법 매매,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1년 동안 처분 의무기간 줄 필요 없고,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았으면 원래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줘야 되잖아요.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바뀐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옛날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개별 공시지가로 바뀌었어요.
LH 지구원 광명시형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그 투기 금액이 20억인가 그랬어요. 그럼 20억 다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시 5천만 원이 아니라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마지막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 감정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에 옛날에 20% 했는데 지금은 25%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고. 4년만 지나버리면 농지 취득가격이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죠. 자,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4일 이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중개실무에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X입니다. 이하라고 해서. 3번 농지의 경우 대항력, 주택도 대항력이 있고 상가도 대항력이 있죠. 농지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인도받고 시구원면장 확인을 받으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 아까 4번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5번 시구원면장은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용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 최하가 3년인데 예외적으로 단연생 식물 재배지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는 5년입니다. 5년. 요약집 199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15 대신에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험에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된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분묘 설치 기간입니다. 30년입니다. 1회에 하나에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고를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여기 시험에 1년 이내인데 2년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 매장기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고요. 1년. 최장 길어도 60년입니다. 매장기간은.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생기는 게 세 가지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하는 경우, 동의 없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면 되고요. 디귿과 같이 분묘 이전 특약 없이 처분한 경우, 즉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부터 분묘기지권이 생기니까 지료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하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합니다. 시효 취득은 청구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평장, 암장은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 봉분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불루각에. 분묘기지권이 있다 해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20년 넘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부인묘를 쌍분 형태로 합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9번은 뭐냐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그럼 1995년도에 설치됐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는 20년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라고요. 9번이 자,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화장, 개장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 그래서 X.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최장 60년. 6개월이 아니고, 이 기출문제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1년 이내에 매장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했죠. 설치기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 기출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하여 성립하는 토지 이용관계에 관해서도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했는데,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된다고.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분묘 이전 특약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 자, 주택임대차 보법상 소액임차인이 2023년 2월 21일부터는 서울에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 과밀역 채권역 1억 4천 이하인 경우 4,800, 광역시 2천. 제가 아까 2천 7,500이라고 말 잘못했죠. 아까 7,500이라고 안 했나요 혹시? 2천이 7,500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죠? 2천 평택이 옛날에 이게 규제지역이 아닐 때 집값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다른 데 다 규제지역이고 자금조달계획 제출하고 하는데 2천은 제출 안 했다고 옛날에. 그 2천하고 평택이 집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지금 미분양 무덤이 2천하고 평택이더라고 두 군데. 2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택은 제가 볼 때 GTX 뭐 있고 지제역 있고 이런데도 다 미분양이더라고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천도 왜 그런지 모르겠고 2천도 SK 하이닉스 있고 그랬는데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데 단 시행일 전 담보분권 취득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과 상가 차이점입니다. 대항력이 주택은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다음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생깁니다. 주택은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는데 상가는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전부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판매, 매각대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받고요.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 법정갱신되면 2년 보장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법정갱신되면 1년씩 연장됩니다.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상가도 원칙은 1년에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나 상가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거 월차임 전환 산정률 이런 걸 그 렌트홈에 들어가면 아까 민간임대주택 렌트홈이라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 계산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1년 계약하면 임차인은 1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기출문제 X.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되더라도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입니다. 상가는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종전에 4년 계약했으면 4년 연장된다고요. 상가는 그러는데 주택은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2년이 더 연장된다고요. 그 다음에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방 한 칸에 2명 최우선 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건을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주택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법 적용되는 게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이고요.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입니다.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작성, 3개의 차임 연체시 해지,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임시특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 외에 5%밖에 못 올린다. 1년에. 이거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죠. 최단기 존속기간도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도 받을 수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안 됩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환산보증금. 자,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 5,500만 원인 경우 1,900만 원, 광역시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 2천 같으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1,0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자, 기출문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다.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리는데 감액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죠. 감액은 1년에 10번 깎아달라 할 수도 있고요. 50% 깎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깎아달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줘야 되고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병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번 을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상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다. 주택은 2년이 연장된다 했잖아요. 계약갱신 요구하면. 상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열람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는 확정일자 받은 날, 보증금, 세입자 성명 이런 거는 요청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7번은 1급 감염병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상급인가 4급 떨어졌잖아요. 4급이에요. 요즘도 코로나는 많이 걸리고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똑같은 병인데 옛날에는 곧 죽을 것처럼 그더만
바뀌었어요. 병이 좀 더 약해졌나? 그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걸리면 죽는 거 비슷하게 막 엄청 무서운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걸려도 별 문제가 없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 hin요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 hin요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세입자가 5년간 장사하다가 다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전차인에게 상가를 넘겼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 hin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도 1급 감염병만 해당되는데 지금 해당 사항 없잖아 이제.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 민사집행법입니다. 바뀐 게 미등기 건물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요. 1기 이후에 입찰제, 기간 입찰제, 호가 경매제도가 부활됐고요.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겼습니다. 인도명령의 범위를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인도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되고 대금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죠? 맞습니다. 등기 없이도.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X고요. 기출문제입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등기 촉탁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더라도 모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5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X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합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는 선순위라도.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 등기는 많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죠. 다 말소되니까. 말소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재산권 이런 거는 말소 안 되잖아요. 6번 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상할 책임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된다고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 프린트 34번에 있나요? 34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34번에 7가지만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단순히 서류 써내고 돈 대신 내고 돈 대신 돌려받는 거 7가지만 할 수 있다고요?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요건. 이게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법의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이렇게 돼 있어서 부칙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설정도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업할 때는 미리 보정설정하는 게 아니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9가지, 여기에다 또 주택임대차는 더 추가됐죠.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이거 외에 이거 외에가 아니라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암기 프린터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4가지. 매수신청 대리는 당해 중개상물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 없죠.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자, 등록의 결격사유 아까 12가지가 공인중개사법에 있었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인데 단 폐업신고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되고요. 경매 관련 유죄 판결 2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실무교육, 교육제도 했습니다. 앞에서 보정설정금액 똑같습니다. 중개업 하기 위한 보정설정이나 매수신청 대리 보정설정금액 똑같다고. 법인 4억, 개인 2억, 분사무소 2억 똑같습니다. 특수법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필요 없고요. 이 보존 업무도 아까 했어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했고요. 매수신청 대리인은 2번, 3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상도에 어긋나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고요. 2번, 3번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안 됩니다. 예,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일반 임원, 소속공개사는 출석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으면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약속이 없을 경우에.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사후 10일 이내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이 안 돼. 6월이야.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6개월이 아니고 2년 이하죠. 암기 프린터 20번, 암기 프린터 20번에 동그라미 15번 밑에 맨 밑에 있네. 1월 2년 이렇게 적어놨죠. 2년이라고 6개월이라고 해서 X. 자, 그 다음에 6번 매수신고액이 차순위 매수신고가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7번 폐업신고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폐업신고에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고, 재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부칙개공 안 된다. 맞습니다. 9번 중개업 휴업을 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